네, 2030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인데 청춘 두드림, 오늘은 당신이 가진 투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국민연대 공동대표십니다. 재윤경 소녀! 네, 소녀. 네, 그러게요. 네. 누님께서는 언니. 막 치고 들어갑니다. 자, 누님께서는 본인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전에는 가계부채 관련한 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네. 채무자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운동도 좀 했었고요. 원래는 특히 이제 저소득층의 경제 교육하고 재정 상담해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사회적 기업 운영을 그것도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가난하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기업의 CEO셨군요. 네, 뭐 CEO라는 표현도 좀 어색하긴 한데, 근데 이게 워낙 채무자분들이 많고 저소득층 분들 경제교육이나 이제 상담해주다 보면, 그래서 이제 부채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채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이게 법 제도적으로 너무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너무 고리사체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양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 그리고 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20대 친구들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빚을 갚는 일, 그런 새 출발을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이게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저희가 제도 개선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평범한 이제 가난한 사회적 기업가였다가 강조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회 운동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이제 아마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하고는 이전에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정책 관련한 논의도 좀 많이 하고 그랬었죠. 이제 조언을 하는. 네네네, 협의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만 채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니까 많이 쫓아가서 이제 뭐 건의도 하고 뭐 그러다가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다음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부채, 가계부채. 네네네. 그래서 아마 선거에서 캠프에서 이제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책임을 좀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거죠. 또 그 분야에 또 잘 아시니까 재무 상담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자기 소개를 해주셨는데 경제 전문가예요, 그냥. 경제 전문가라 그러긴 좀 그렇고 가계 전문가. 가계 전문가. 그러면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도대체 다음 정부 때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심각하길래 그 얘기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희도 막 기사로 심각합니까? 청년 부채가 몇 억이다 막 그렇게 나는 빚진 게 없는데 무슨 내가 갚아야 할 돈이 그렇게 많아?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한번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디까지 와 있나? 되게 행복하신 분이시네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높고, 근데 이거를 못 갚다 보니까 점점 이제 새로운 빚을 내갖고 기존 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소득이 낮고 이미 부채가 많은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렇죠. 사채나 뭐 이런 대부업체에서 빌려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금리가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높은 이자로 갖고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될까요? 낮은 이자를 높은 이자로 갖고 있다. 있는 저소득층, 이분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어려우시겠죠. 힘들죠. 그런 분들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몇십 프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못해도 한 1~20%는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중산층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산층들은 집 한 채 사는데 흔한 개그 소재로 숨만 쉬고 살아야 이제 버는 돈 한 푼도 안 쓰고 먹지도 않고 한 12년 우리나라 그게 이제 주택가격 지수였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12년 동안 숨만 쉬고 살아야 집 한 채 산다.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근데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빌리죠. 그렇죠. 돈을 빌려갖고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 때는 5천만 원 빚을 내서 1억짜리를 샀는데 물론 뭐 1억짜리 빚은 제가 좀 쉽게 얘기한 거고요. 그렇죠. 평균 가격으로 얘기하면 1억 5천을 빚을 내갖고 3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렇죠. 예, 근데 3억짜리 집이 계속 3억이냐? 그게 아니죠. 어떻게 됐을까요?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지금 어떨 것 같으세요?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억 5천의 빚이 위험해지잖아요. 빚이 위험해지죠? 왜냐하면은 3억이라는 집을 보고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렇지. 예, 은행 입장에서는 3억짜리 집이 점점 집값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씩.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 되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추가 하락하고 연체율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지 않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는 한, 네, 그러면 모든 가계부채는 다 문제가 된다. 이게 전체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군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못 갚는다. 그렇죠. 그렇죠? 네, 못 갚는다는 거고, 예, 못 갚게 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많은 집이 은행에서 어떻게든 몇 푼이라도 돌려받아야겠다 그러니까 경매 처분을 하겠죠.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도 빚을 못 갚아요. 빚을 못 갚으면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도 망하죠. 네. 못 받겠지. 네, 가계부채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고,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문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소득이 없고 고금리의 빚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그게 이제 한계까지 온 거예요. 한계까지 와서 이제 점점 연체자가 늘어나니까 내년 정도에는 굉장히 심각한 은행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뭐 어려운 말로 시스템 리스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다음 정부 때는 이것을 해소하는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원인 분석에 있어서는 이게 개인들이 이게 뭐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뭐 돈을 빌렸지만 결국엔 갚을 수 없는 능력이 되고 이거 개인의 문제에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이제 정부,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비판을 하고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면요. 그 복지 국가들에 비해서 나라가 공급해주는 그 공공임대 주택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비율이. 네. 그게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부동산,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또 열심히 일하는 안 하고 건물 몇 채 갖고 뭐예요? 한 25일 날 그 딱 사채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월세를 가지고 내가 버는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연봉이 한 5배 번다고 생각하면 기분 어떠세요? 상실감이 좀 느껴지겠죠. 네,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소득은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제 선진국 같으면은 그런 이제 불로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규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사실은 그 거래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이 정부가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관리를 안 했죠. 안 했고 공공주택도 공급을 안 했고. 그리고 2년마다 막 세입자들 집에서 쫓겨나고 전세가가 1억 하던 게 1억 8천이 되고 전세 난민이 되고 뭐 이런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되거나 막 돈을 올려줘서 줘야 되거나. 저는 정말 그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거는 개인이 무능해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은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왜 내냐면 도대체 이게 나라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에서 관리비를 주는 거예요. 그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리가 그겁니다. 내 몫을 땡겨주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주거 약자들이 갑자기 2년마다 막 터무니없이 전세금을 올려주고 고통을 받으면 돈 있는 사람들만 계속 부자가 되고 그리고 일 안 하는 사람이 더 뭔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이런 세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로 일을 해서 번 돈의 상당 부분
세금을 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계비제 문제는 첫 번째는 자산 가격, 한마디로 집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고 또 왜냐하면 또 자꾸 일자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툭하면 구조조정해요. 툭하면 잘라요. 툭하면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요. 그렇죠. 이래서 빚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벌이는 없는데 갑자기 덜컥 병이 생겨요. 그럼 병원비 때문에 또 빚이 생겨요. 진짜 그거는 빚의 연속이네요. 그렇죠. 네. 과연 이게 어떻게 개인이 잘못해서냐. 그러면 사회라는 것이 막 그냥 외줄타기 하듯이 그냥 정말 이런 병원비 폭탄 안 맞아야 되고 주택가격 폭탄 안 맞아야 되고 일자리 폭탄 안 맞아야 되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막 이렇게 살아남는 사람들만 살고 나머지는 무능하니까 다 죽어라. 이게 옳습니까?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또 아니라는 거죠. 사회라는 거는 그게 아니고 서로 융화되고 그렇죠. 다 같이 잘 살고 내가 설사 실패해도 안전망이 있고 그쵸. 손잡아준 사람이 나고자가 있고 되지 않게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려고 우리가 돈을 벌 때 세금 내고 그렇죠. 나중에 못 벌게 되면 뭐예요? 과거에 내가 낸 세금으로 좀 새 출발의 기회를 또 얻는 거죠. 저는 그게 사회가 가져야 되는 당연한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낸 관리비가 잘못되고 있다. 이 제도적인 측면, 그러니까 아까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일단 선진국에 비해 좀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저희 2030 세대들이 그렇다면 빚을 안 지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뭐 대처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대학 다닐 때는 1학년 들어갔을 때부터 수업보다는 이렇게 민주광장에 모여서 데모를 했던 기억이 더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 20대 친구들이 첫 번째 잘 모르고 있는 게 우리는 굉장한 주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소비자잖아요. 교육에 그렇죠. 있어서도 너무 대학 당국이 예를 들면 돈의 논리로 그렇죠. 되게 등록금 비싸게 하고 뭐 갑과 을을 만들어요. 근데 주인 의식이 부족하게. 생각해 보면은 돈을 내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만약에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고 다 휴학해 버려요. 그러면 학교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재정적인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그래서 뭐 동맹 휴업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학교를 크게 세게 물먹여 보자. 학교 교실에 안 가고 이제 광장에서 그래서 등록 거부 뭐 이런 것도 하고 휴업 같은 거 하고 과감하게. 그러면 사실은 일종의 소비자들의 불매운동하고 비슷한 건데, 노동자들의 파업하고 비슷한 거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해마다 이제 등록금 투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지금에 있는 이제 우리 20대 청년들이 이게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런 마치 안 될 것 같이. 맞아요. 그러면 되게 진부하고 촌스럽고. 잘못되는 것 같고 뭔가. 불이익 당할 것 같고. 아니 세상은 내가 잡혀갈 것 같고. 세상은 되게 뭐 잡혀가진 않죠. 우리 때는 진짜 잡혀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너무 적은 수가 하니까 잡혀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촛불 때 우리 경험도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 또 뭐 잡혀간다고 우리가 무슨 뭐 엄청난 감옥살이를 하겠습니까? 경찰서 가서 이렇게 훈방 조치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좀 이렇게 권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착하게 너무 이렇게 순진하게 그냥 시키면 시키는 주인 의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개인 이기주의. 그러니까 사회에 저는 신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세상에 적응하고 사는 것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훨씬 빨라요. 내가 세상에 맞추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맞춰버리는 거지.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투표예요. 오늘 강의 쉽다. 강의 쉽다. 되게 쉽다. 그 중에 하나가 굉장한 권리인데 그게 투표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사실 뭐 정치인들이 제도 만들잖아요. 예.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제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치인, 국회의원 누가 뽑습니까? 우리 표를 갖고 뽑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협박을 해야 돼요. 자, 등록금과 관련된 지원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서울시장 당신 다음번에 심판한다. 내가 당신한테 표를 안 주겠다. 이런 그 사실은 굉장히 자기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그렇죠.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자기 어떤 여건, 조건 환경 속에서 할 수 그렇죠. 있는 대로 네, 그런 거 관련된 시민 활동을 하면 돼요. 그게 굉장히 건강한 시민입니다. 그게 시민이거든요. 그게 예. 국민이고 그 엄청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그게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굉장히 발달했는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리를 잘 인식을 못하고 아우 투표하면 마치 촌스러운 줄 알고 근데 저는 20대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투표 안 하는 게 촌스러운 겁니다. 정말 촌스러운 거고 일침. 투표 안 하고 예를 들면 뭘 투표? 그게 뭐야? 몰라 나 관심 없어. 그거는 나 무식해 하는 얘기입니다. 나 지성인 아니야.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오, 재밌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좀만 생각해보면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왜 대학을 다니고 왜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했어요? 폼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폼나게 사는 제일 쉬운 게 20살 되면 투표권 갖고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폼내고 살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고 20대 친구들한테 쉽게 좌절하기에는 지금 하는 고생 그렇게 많이 고생스러운 것 중에 뭐냐면 제일 큰 고생은 육체적 고생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절망이죠, 절망. 이 심리적 상처, 절망 이런 고생을 저는 20대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뭐 육체적으로 이런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 비하면 훨씬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죠. 네, 훨씬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뭐 우리 때랑 뭐 소비 규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실 지금은 이제 문화적인 것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이제 시스템이 좋아져서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워낙에 저개발 국가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뭐 도서관 시설도 잘 돼 있죠. 사실 뭐 문화생활 공간도 잘 돼 있죠. 네, 공원도 많죠. 뭐 산책하고 뭐 사색하려 그러면 갈 수 있는 데 많죠.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 가장 큰 게 그 미래에 대한 절망이거든요. 그걸 잘 들여다보면 왜 절망하는가? 내가 왜 절망하는가? 첫 번째 사회가 잘못된 것도 있는데 두 번째 뭐냐면 20대에 어쩌면 너무 길들여져서 자기의 권리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건 아닌가. 그게 어찌 보면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밥을 떠먹여줘서 그게 아닐까요? 그런 뭐 저는 뭐 꼭 그렇게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면 꼭 그러면 너무 20대 야단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운이 좋았죠. 학교 들어가자마자 선배들이 교육해주고 정말 자기를 찾아라 뭐 이렇게 딱 그 학교 들어가면은 그 학내에 이렇게 딱 그 대자보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해주고 끊임없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전달되는 것들이 학습하고 그래서 사실은 몸은 고달팠죠. 뭐 그때 맨날 데모하러 다니고 체류탄 마시고. 그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재윤경 대표께서 이게 제가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피부를 가까이서 보면 라크베르와 상의하시는 분 같은데 제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20대 때에 가졌던 그 꿈이 경제 전문가였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였습니까? 저는 그때 무엇을 꿈꿀 것인가는 오히려 20대 때는 없었어요. 그냥 20대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게 무엇이 됐건. 10대 때는 뭐 이런저런 꿈을 꾸면서도 결론이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마이클 잭슨 그 공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막 심장이 뛰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렇게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자기 일에 미쳐 보였군요. 저렇게 미쳐서 뭔가 하면 얼마를 살든지 간에 얼마를 벌든지 간에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전기대 떨어지고 후기 들어가서 막 학교를 그만두니 많이 고민하다가
데모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애정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쨌든 길거리에서 많이 보냈죠. 좀 뭐 빈민 활동도 좀 해보고요. 사계절 농활도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몸이 고달프죠. 뭐 그 한 열 몇 시간을 달려서 겨울에 강원도에 가서 농활을 거기 농민 아저씨들하고 1박 2일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요. 고스톱만 쳤던 기억이 나고. 나름대로 열정 속에서 표현하는 한국. 네. 그리고 맨날 한겨울에 그 참 맨바닥에서 시위한다고. 그 전기난로 갖다가 피워놓고 막 정말 이대로 내가 얼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근데 이게 다 추억으로 말할 수 있는. 아니 그쵸? 그러면서 세상을 또 근데 변화시켰던? 그 순간에 저는 아니 제가 뭐 그때는 세상이 변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되게 절망도 많이 했죠.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요. 진짜 그 찬바닥에 제가 참 그 선배 손에 이끌려갖고 무슨 집회 나갔다가 1박 2일을 하게 됐는데 차가운 강의실 바닥에 들어 누워 있는데요. 신문지 한 장 딱 덮고 그때 제가 느낀 희열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때 희열을 느끼셨다.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내가 숨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다음부터 뭐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잘 몰랐던 것 같고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 뭔가 열심히 하고 싶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면 뜨거워지고 정말 막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게 20대 이렇게 초반 중반 내내 이렇게 이어졌죠. 물론 뭐 그러다가 이제 취업도 어려워지고 나중에 사회생활 적응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어른이 됐다고 느꼈던 순간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아직도 안 느끼셨나? 아직도 뭐 지금은 이제 뭐 80세 평균 수명 90세까지 잖아요. 그렇죠. 더 살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40대인데 40대인데 40대를 예전엔 중년 뭐 중년도 아니죠. 그 이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부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부록에 흔들리지 않는다. 뭐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는요. 평균 수명 50세 때 얘기예요. 거의 다 살았을 때. 그렇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손주도 있을 나이에요. 10대 결혼하고 10대 출산해요. 그랬을 때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40대에는 뭐냐면요. 인생의 또 다른 사춘기예요. 또 다른 사춘기?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주변의 40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뭘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나. 그런 게 굉장히 어떤 반환점이거든요. 인생이 진짜 기네요, 그럼. 그죠? 굉장히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딱 반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0대를 또 다른 이제 사춘기라는 말이 요즘 유행인데, 그래서 또 다른 인생의 사춘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래서 저는 20대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조급해하지 마라. 특히 우리 딸이 지금 중3이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려고 해요. 걔가 맨날 저한테 얘기하는 게 엄마 나는 뭐가 돼야 되는지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두려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중3이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해? 엄마도 이렇게 사는데. 너 아직 80년 남았어, 얘. 너 뭐하고 있나? 천천히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엄마도 이게 내 길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게 30대 중후반이에요. 그제서야 이 일은 내가 평생 할 수도 있겠구나. 그때서야 찾으셨군요. 그래서 급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충분히 찾아. 어떻게 찾냐고 그래서 다 해봐. 맞아. 선배님들 그렇죠. 엄마의 말씀, 인생의 선배님의 말씀 다 그때 아이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당시에 애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도대체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뭘 더 해봐?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국영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또 보니까 이제는 제가 그 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역시 나이를 먹어봐야 아는 거다. 그 동생들은 여전히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해, 그죠? 이게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선배님의 말씀. 그 대표님께서의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꿈이 있다면 뭡니까? 저는 이제 애들 키우니까 대부분 애들? 따님분이 고등학생 올라가고? 이제 둘째는 초등학생이에요. 이제 초등학생.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 보면서 얘네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는 좀 품이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아, 지금보다 품이 있다? 네, 예.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품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력 수준에 비해서 예. 특히 우리나라 부자들한테 나는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데 너무 천박하다. 이런 돈밖에 모르는 게 뭐가 부자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지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인문학적 자기 성찰도 너무 떨어지고. 자, 부자들한테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막 너무 탐욕스러운 부자분들. 그런 분들 보면. 스크루지 같은 영감들. 그래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건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과 어떤 개인의 어떤 인간의 어떤 행복 뭐 이런 것도 많이 공부하게 되고 많이 자료도 찾아보니까 실제로 돈이 너무 많은 부자들이 우울증도 많고 약물 중독 상태도 심각하고 그리고 또 저희 뭐 이렇게 각 교육 가는 데 중에 땅 막 100억대 대박 터진 데 있잖아요. 땅 부자 되는? 네, 갑자기 갖고 있던 땅이 막 100억 보상받았어요. 부러우시죠? 네. 부러울 게 없는 게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그 되는 순간부터 온갖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송을 걸고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진짜요? 옛날에 자기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찾아오질 않나. 자식들이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와요. 사업하겠다고. 투자해달라. 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자식들이 소송을 걸어. 어머. 네. 그리고 자식이 안 하면 그냥 자식의 배우자가 소송을 해요. 그래갖고 그런데 그런 사례들도 보셨어요? 교육을 가니까 이 사람들 얼굴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만 보고 부러워해서 안 된다. 돈이 많다고 정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으면 불행합니다. 오히려 불행해진다. 불행으로 계속 가는 게 있구나. 적당히 쓸 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왜냐면 일자리가 안정돼 있지 않으니까 빨리 좀 이렇게 일자리 걱정을 왜 합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거죠. 돈이 좀 많으면 내가 일자리를 설사 잃게 되더라도 불안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꾸면 돼요? 일자리 걱정 없는 세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돈 걱정도 줄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자리 또 걱정 없는 세상이 되려면 사실 이게 분배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리비를 줬는데 관리비를 준 것만큼 좀 정부가 좀 잘해줘야 될 텐데. 오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속이 꽉 찬 무슨 홍시 같은 느낌 그런 거였어요. 근데 더 듣고 싶은데 이쯤에서 또 마무리 발언을 또 엑기스로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봐요. 더군다나 오늘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오셨던 분들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일관되게 좀 해주셨는데 오늘은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네 권리 찾아야지. 부자들 이제 뭐 천박하다 쓴소리를 좀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탁을 드리면 예전에 어떤 친구들이 뭐 다시 20대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살 것 같냐 이런데 제가 난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20대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가난했어도 이전에 훨씬 더 열정적인 20대가 보장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20대를 보내서 참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건 딱 그 지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그 시대의 모든 병폐를 우리 20대가 다 끌어안고 있다고만 그렇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사실 먼저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사회 설계를 좀 잘못하고 그리고 정부가 좀 많은 거를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20대 친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몫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투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여기 캠프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유세활동하는 20대 친구들 보면 아마 두고두고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관계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진로와 자기 길찾기를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그런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명박 대통령처럼 눈높이를 낮추고 직업을 찾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안으로 눈을 돌려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나를
들끓게 만들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고 그리고 만나고 관계하고 그래서 쌓아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자기주도적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뭐였죠? 국민연대 공동대표 재윤경 대표님 모시고 굉장히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다면서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